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6명 추가됐습니다. 지역 발생 113명, 해외 유입 33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겨울철이 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입니다. 자, 오늘 일부 이슈 인터뷰 코로나19 관련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 독감 백신 상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요. 자, 2부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운전, 교통법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웸의 웽미어 비포 유 고고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은 물론 일상 공간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가 2, 3주 더 이어지면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만 해도 지금 국내 확진자가 113명이고 예. 외국에서 들어온 분 33명이어서 100명대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어쨌든 여기저기서 집단 발병 양상의 발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예. 지인들과의 만남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데서 아주 우리 생활 밀접한 그런 관련 있는 데서도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예.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사우나, 요양시설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가족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세가 퍼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 내에 그런 감염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어서요. 예. 이런 상황들 통해서 만약에 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예.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좀 잘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0월 31일 할로윈데이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네. 좀 아직 잠복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할로윈의 영향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예. 근데 다만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제 발병 양상들이 조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생활 밀착 시설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할로윈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아마 지역사회에 확산됐고 그런 게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오늘 14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가 됐고요. 나흘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질병청에서 환자 한 명의 전파력을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은 1.07이고요. 수도권은 1보다 네. 약간 낮은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기초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이 가능한 기간에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건데요. 예. 일일이 넘는다는 얘기는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킨다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감염을 시키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는 거죠. 한 명이 한 명 정도니까. 예. 근데 다만 이 숫자가 1.5 또는 2 이렇게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초재생산 지수가 이제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1 미만, 예. 또는 한 0.5 미만이면 유행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유행은 잦아든 게 아니고 언제든 1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건당국에서 수도권 확산세가 이대로라면 2, 3주 뒤에는 충남 천안과 안산, 강원 원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네. 현재 추세로 볼 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수도권이 이제 지금 이번에 바뀐 거는 권역별로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이제 올리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면 뭐 100명, 뭐 다른 지역은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올라가면 올리게 돼 있는데 예. 수도권이 100명까지는 안 가는데 거의 100명이 가까운 숫자가 지금 거의 4, 5일째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생활 밀착 시설에서 이런 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셔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측면들을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네.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1.5단계가 되면 일단은 이제 여러 시설들에 대한 이용이 조금씩 이제 강화가 되는데 특히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4평방미터다. 그러니까 2m 곱하기 2m 되는 공간 안에 예. 뭐 1명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노래 연습장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런 데도 다 이제 면적당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고요. 예. 식당하고 카페들도 적어도 테이블 간에 이제 거리두기 한 1m 정도는 띄거나 아니면 좌석 간에 이제 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는 그 식당의 범위가 지금은 150평방미터 이상인데 50평방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요. 예.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도 인원 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언제든 집단 발병이 가능한 곳들은 이제는 이제 뭐 영업이 제한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3단계로 진행을 했을 때 네. 방역 수준도 너무 강하고 해서 네.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1.5단계로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유흥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중점관리시설에 해당되는 데는 이제 인원이 이 정도 되게 되면 반 정도로 줄여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영업에 제한이 되기는 할 텐데요. 예전에 2단계 올랐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된 측면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2.5단계 올라갔을 때는 뭐 식당 같은 게 9시 이후에 아예 뭐 영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카페도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당부터 다 테이크아웃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는 좀 더 위로 올려놓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든 지금의 1.5단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효과가 나타날 만큼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는 강화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그래서 일단 1.5단계 안 올라가게 하는 게 이런 영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그렇다면 1.5단계로 넘어가면 방역에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이제 이게 단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장의 그런 운영이라든지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거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긴 있지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갈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냥 예전처럼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버리시면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먼저 움직여주시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좀 재밌는 결과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말거나 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했다는 그런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5단계, 2.5단계 등 이야기는 계속되는데도 아직도 좀 뭐가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예전보다 좀 세밀하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확진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평균 기준을 2주에서 일주일로 단축시킨 면도 있고, 또한 그런 단계 상승의 이유에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 체계,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상의 그런 제한성까지 고려해서 단계를 좀 나눈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업장별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세분화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업장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보건복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운영하는 영업장은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을 참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한 시민들도 내용들,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리 단계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5단계 물론 필요하지만 또 경제적인 타격이나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도 한데 이걸 1.5단계로 격상을 시켜버리면 다시 또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1.5단계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됐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악화 상황이 통제가 돼야 내려올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단계 내릴 때도 사실 더 가야 되긴 하지만 경제적 어떤 타격 때문에 조금 이제 기준이 안 맞았지만 내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5단계 올리거나 2단계 만약에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 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를 올리냐 마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 1단계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운영할 거냐, 또한 국민들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지금 단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예.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환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8월 달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예. 실내 활동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8월 중순부터 2차 유행이 이제 확산되는 걸 우리가 이미 목도했고 지금도 2차 유행의 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환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실내 활동이 되고 만약에 가까운 분들이라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실내 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안에서의 확산이 상당히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또 겨울철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계속 겨울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11월 그렇습니다. 말부터 거의 2월 말까지 계속 추운 날씨가 반복되다 보면 예. 어떻든 그런 실내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독감 유행도 겹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예. 어떻든 겨울철에 실내 활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겨울철에 환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계속 열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으시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도 비슷한 얘기 들었지만 2시간 동안 이제 실내 이상 있게 되면 10분 정도는 그 환기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환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고 창문이 없는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조 시스템들을 담당하는 분들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많이 순환돼서 깨끗한 공기로 이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공조의 방법들도 그런 건물마다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감염, 트윈데믹 이런 것도 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독감 환자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이미 병원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독감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 측면에 있어서도 의료진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둘 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폐렴 발생하거나 중환자실로 가는 환자들이 늘어나서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예방 수칙은 독감이나 코로나나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위생 잘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잘하면 코로나도 잡지만 독감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이제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독감 유행도 막을 수 있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독감 백신 맞으면 코로나에는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잘못된 말입니까? 예,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의 논문이나 이런 게 나온 적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독감 백신 맞아서 일단 독감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민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또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백신 요새 나온다는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코로나 백신 나오면 또 국민들께서 또한 백신 정부에서 지정하고 또 안내하는 대로 접종을 잘 해주시는 게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뭐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네. 어제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저도 봤는데요. 내년 네. 하반기에 백신을 맞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네. 동안은 이런 상황이 그럼 계속된다는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신이 이제 뭐 첫 백신이 승인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서 예. 그게 대량 생산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또 백신을 분배하고 이런 과정까지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우리나라 내 접종도 시작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잘 지켜서 지금처럼 유행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내년 하반기까지 또는 백신이 또 들어온다고 한꺼번에 뭐 전 국민이 맞을 정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전 국민이 맞으려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접종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쨌든 유행 상황 자체가 많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면서 또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을 잘 영위하고 경제도 지켜가면서 잘 버티는 게 현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겠군요. 종식까지요? 예, 종식 또 2년 이후에도 뭐 종식이라기보다는 예. 아마도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처럼 느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최소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예, 예.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위험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예. 만약에 백신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지 않게 되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리면 그 사람은 백신 맞았는데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예. 이제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아직 백신의 효과라든지 백신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예. 자,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중간 결과가 아직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이제 최종 결과가 예. 나올 상황이라서. 예예. 하지만 이제 지금 중간 결과는 많이 고무적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예.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먼저 시작이 될 거고 미국에는 독일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차근차근 또 다른 백신들도 비슷한 시기에 아마 허가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는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상에서 90% 이상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90%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예. 중간 결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38,000명 맞췄고 1차, 2차 접종까지 했는데 아직 2차 접종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예. 대개 환자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최종까지 얼마나 이제 이어질 거냐도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을 2번 맞고 나서 백신 효과가 3개월 갈 건지 6개월 갈 건지 1년 갈 건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 결과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최종의 백신 효과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그 조바심이 좀 나서 이 네. 백신이 영하 네. 80도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 70도에서 80도 정도. 네.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을 문제없이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최근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앞서간 일단 고민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도 운송이 가능한 형태의 패키지 같은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녹여서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녹여서 이제 냉장 온도에서는 한 5일 정도까지는 또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도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보관하는 백신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완화된 형태의 백신들도 있습니다. 얼리지 예. 않아도 되는 백신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유통 상황이라든지 그런 백신 접종이 가능할 만한 그 의료기관들을 구분을 해서 예. 백신의 종류를 좀 차등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분들 민간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을 내서 일단은 백신 접종 특히 콜드체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소식에 생활 방역이 좀 흐트러질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백신 이제 연구가 중간 결과밖에 안 나온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제 코로나보다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고요. 또 백신 접종이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니까요, 그만큼. 예, 또 전 국민들이 다 맞을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네, 조금 전 중대본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언급했는데요. 주요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경우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7개소에서 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취약시설에 대해 2주간에 걸쳐 방역 전수검사를 하게 되고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된 서울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김현민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민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된 서울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재차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바라고요. 매해 연말 서울시 10대 뉴스를 시민 투표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이 또 가장 많이 공감하신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다고 하는군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민입니다. 예. 자, 서울시 10대 뉴스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 시민소통 기획관에서는 매해 연말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감하신 서울시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투표를 통해 알아보면서 서울시 한 해를 시민과 함께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올해는 참 고마운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이 코로나 10대 뉴스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준 코로나 관련 뉴스를 함께 선정해보는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 뉴스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 후보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올해는 코로나 관련 3개 분야 각 10개씩 총 30개 뉴스가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예. 먼저 코로나를 이겨내게 한 경제 민생 뉴스인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신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었을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서울을 지켜낸 안전, 건강, 방역 뉴스인데요.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이동식 선별진료소, 대중교통 방역, 착한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주었을 뉴스들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견뎌내게 한 문화 스마트 복지 뉴스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방역, 문화로 토닥토닥,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해준 돌봄 SOS 센터, 키움센터 등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위로가 되었을 뉴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의 코로나 10대 뉴스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참여 방법인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 혹은 서울 10대 뉴스를 검색하시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 30개의 뉴스 중 가장 관심 가지시는 뉴스를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김현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46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46명인데요. 보통 한 주간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은 물론 주 초반까지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주말부터 주 중반으로 접어드는 오늘까지 나흘째 1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더해 가족 지인 모임, 은행, 학원 등 일상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인데요. 방역당국은 지금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슬아슬한 수준이라 조그만 상황이 나빠지면 신규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고민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레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클럽과 PC방, 결혼식장뿐 아니라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0입니다. 서울시 민원상담 전화 120 다산 콜센터 노조가 경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120 전화나 문자 상담이 중단됩니다. 파업 기간에 전화와 문자 상담은 이용할 수 없는데요. 챗봇 서울톡,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스마트 불편 신고 등은 정상 운영하지만 처리가 늦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20으로 들어오는 문의의 절반가량이 시구청 대표 전화번호를 거쳐 오는 것인 만큼 필요하면 일선자치구가 직접 120 문의를 응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산 콜센터 노조는 기본급 15.1% 인상과 감정노동수당, 명절 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하며 재단과 8차례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노조 파업 상황에 대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선자치구의 업무를 분담하는 등 민원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숫자 7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의 무려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 상승률 0.21%에 7배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 강동구 등을 포함하는 강남권으로 이 기간 아파트값은 0.06%에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 상승했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의 은평과 서대문 등 서북 지역과 서남, 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집값은 급등을 멈추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안전운전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분명 면허시험 칠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발생률도 높고 분쟁도 많아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도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자, 좋은 습관은 인생의 선생님이라고도 하죠. 차로 변경 사고, 알아둬야 할 부분들, 또 지켜야 할 것들, 분쟁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 출연하고 뭐 반응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아, 예. 그래도 좀 의뢰인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예. 라디오로 들으시다가 예. 이렇게 사건 또 연결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주머니 사정을 조금 좋게 하는 네, 어려운 그런 방송인가 상황에, 봅니다. 네. 자, 차로 변경, 차선 변경 등으로 얘기가 되는데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하는 사고,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또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네. 많은데 네. 차로 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차로 변경할 그렇죠. 때는 어떤 부분을 지켜야겠습니까? 네, 차로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차로 변경할 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규정과 예. 또 차로 변경하기 전에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하라. 그리고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수신호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 두 부분을 종합한다면 결국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과 차로 변경 완료 후 진행하는데 부딪히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하라는 말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또 차로 변경 중에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연속 차로 변경. 그러니까 1차로에서 2차로 왔다 다시 좀 가다가 1차로로 가야 되는데 뭐 1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1차로 막 대각선 사선으로 가는 경우 있는데 예. 이거는 불법적인 차로 변경에 해당되고 또 동시 차로 변경이라고 해서 이제 1차로에서 2차로 또 3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하다가 서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섬점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어요. 예. 그럴 때는 뭐 2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없다 하더라도 3차로 차량은 1차로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차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서로 조심해서 차로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가장 뭐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1차로에서 2차로 예. 간 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네. 차량. 저도 뭐 운전하다가 위험한 적 많았는데. 그렇죠. 그럼 차로 변경 사고에서 과실 비율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기본 과실을 본다면 차로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예. 기본 과실이 70% 지어지고 진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30% 7대 3에서 시작합니다. 예. 여기에서 방향 지시등 켰냐 안 켰냐 또 갑자기 끼어들었냐 안 끼어들었냐 흰색 실선 같으면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데 그곳에서 차로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 차로 변경하는 걸 뻔히 보고도 속도를 줄이느냐 안 줄였느냐 예. 이런 부분 두루두루 고려해서 과실 비율 7대 3에서 조정됩니다. 아, 100대 0도 있습니까? 100대 0이 사실 충분히 있죠. 어떻게 보면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으면 차로 변경 같은 경우에 나란히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 예. 길 가다가 나란히 걸어가던 사람이 옆에서 툭 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100대 0이라는 것은 충분히 나올 법도 한데 손해보험협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이 7대 3이라는 그 과실 도표를 가지고 블랙박스 영상 보면 누구라도 못 피하는데 과실 도표 7대 3이니까 7대 3으로 끝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차로 변경 사고가 일어나기도 많이 일어나지만 손해보험협회 과실 도표에서 검색어 순위도 1위입니다. 아. 사람들 사고 나면 이게 다 검색해 봅니다. 예. 7대 3 돼 있는데 어떻게 이 7대 3에서 수정 가감을 하더라도 100대 0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보험사에서는 도표대로 했는데 100대 0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운전자와의 많은 대립이 생기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건 운전자가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과실 7대 3이고 수정 가감 요소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100대 0이 안 나옵니다, 고객님. 예. 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보험사조차도 본인에게 설득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7대 3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도표는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없었을 때 그때 기본적인 과실 비율이 되는 것이고 수정 가감하는 거지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셔서 안 되고요. 특히 그거 차로 변경 사고는 본인이 억울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송 가서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다 처벌 안 받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운전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교통사고 발생되면 다 운전자 처벌 받아야 되는데 12대 중과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하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차로 변경 사고는 12대 중과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아니면 처벌 안 받는데 이제 일반 운전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상해 많이 다쳤으니까 나는 오히려 처벌 받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중상의 개념은 그 법적 개념은 많이 다쳤는 그 정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사지마비나 팔다리 절단, 뭐 시각 상실, 청각 상실, 미각 상실, 신체 고유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됐을 때 그때를 중상해라 말하고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중상해는 중환상해입니다. 예. 그 중환상해와 중상해는 구분해야 되고 차로 변경 사고가 중환상해라면 처벌받지 않고 중상해라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차로 변경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좀 그런 뉴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차로 변경하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네. 벌이다가 적발되는, 얼마 전에도 또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던 일당이 검거됐다 이런 소식이 네. 있었는데, 피해액이 무려 10억 정도입니다. 네. 왜 이렇게 쉽게 표적이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밝혀진 것이 피해액이 10억이지 예. 규모는 더 클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차로 변경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차로 변경 안 할 수 없는데 변경함으로써 을이 돼버립니다. 진행 차량이 갑이고요. 예. 진행 차량이 양보를 해주면 차로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예. 양보 안 해주고 그 속도 그대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속도를 높여버리면 사고 나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 과실 7대3으로 차로 변경 차량이 70% 과실이 주어집니다. 사실 뭐 차로 변경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 안 되고 자신이 차로 변경 완료하고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하라 그러는데 서울 도심지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여유 있는 지역이 없어요. 예, 서울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부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드라마가 많은데 초보 운전자분들 차로 변경 사실 언제 차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경우 많은데 또 충분히 차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악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영상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과실비율 판단할 때 영상을 보다가 한 번은 그 인터뷰 와가지고 그 PD님이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험 사기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게 발각이 됐는데 이제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결국 한 번 사고 나니까 차로 변경하는 차량은 아이씨 뭐 내가 일단 차로 변경하다 났으니까 내가 잘못했고 이 경찰에 신고해봐야 벌점이나 범칙금만 부과되고 손해만 보니까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노립니다. 네, 보험 사기범들은. 참 이런 걸 노리는군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번 사고 났는데 차로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됐고 피해 차량에서 6명이 내렸답니다. 6명이 내려버리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신고를 했다가는 벌점이 40점 초과되면 면허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명 그 경상이 전치 2주면 5점이고요. 중상 2주 넘어가면 3주부터는 15점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가는 벌점 100점 넘는 게 우습게 넘어가니까 신고를 못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는데 경찰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금감원에서도 보험 사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거든요. 수사를 합니다. 금감원에 보험 사기 의심되니까 진정을 넣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벌점이나 범칙금은 일단 피할 수 있으니까 사실 보험 사기는 모자이크 이론과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합쳐져야 되니까 운전자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해야지만 보험 사기는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보험 사기. 네. 사고는 뭐 발생하지 않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 사실 차를 안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줄이는 방법인데 뭐 줄이는 방법도 사실 본인이 줄여봐야 또 불의의 사고가 타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뭐 차로 변경에서 국한해서 말한다면 본인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교통법규에는 두 가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차로 변경하시고 방향지시등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켰어요. 그리고 또 연속 차로 변경하지 마시고요. 연속 차로 변경 그 자체가 위법행위고 오히려 진행하는 차량에 교통에 위험을 주면 난폭 운전으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면 진행 차량이
본인이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와 배려 운전한다면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서 더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차로 변경은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운전자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예. 하지만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차로 변경이 안 되거든요. 점선은 가능하지만 흰색 실선은 안 됩니다. 거기서 차로 변경하다가는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나 교량에서도 차로 변경이 금지되고요. 예. 이와 같이 금지되는 구간을 기억을 잘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차선을 보세요. 흰색 실선이면 넘어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로 변경하다 사고 발생되면 기본 과실 7대 3에서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더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차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예.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차로 변경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가 해당되는 차로 변경, 끼어들기가 해당되는 차로 변경은 그냥 처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으니까 끼어들기 금지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각별히 운전자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매주 잘 듣고 있다.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귀에 쏙 박힌다. 아이고, 예, 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사투리를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시죠. 네. 어떻게 좀 노력을 하십니까? 이게 한 서울에 올라온 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약간 묘하게 섞인 그런 느낌.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예. 말투가 이상하다고 서울에서는 또 말투가 이상하다고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7479번님은 팬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매주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374번님 늘 궁금했는데요. 비보호 신호 시 좌회전이 우선입니까? 건너편에서 우회전이 우선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예. 통상적으로는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직진 차량 우선, 그다음에 우회전하는 차량 우선,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그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맨 마지막이에요. 네, 무조건 양보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비보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요. 예. 12대 중과실에다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호 위반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예. 뭐 여기 대해서 순위가 변동됐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2639번님, 공사 구간으로 차로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로를 피해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결국은 공사 구간으로 차로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로가 있으면 차로 따라가면 되는데 없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상의 차로를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1차로인지 2차로인지 그 차로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상대방이 차로 없다고 막 지그재그로 휘저어 지나간다면 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니까 사실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차로 침범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5대5로 판단받을 가능성 많으니까 예. 본인이 차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보존하셔가지고 가피해자에서 억울함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3855번님,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할 건데 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드는 차량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화납니다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요. 네. 또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냐 물어보면 방향지시등 켜면 안 끼워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방향지시등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반 도로는 30m 전부터 켜라고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끼워준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차량이 배려 운전이나 양보 운전 안 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는 켜라고 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킨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 과실 7대 3에서 방향 지시를 안 켰으면 10% 정도 과실이 더 주어집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 지시도 안 켜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화가 나죠.
화나죠. 예. 예. 그렇다고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양보해줘야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보해주되 예. 뭐 사고는 피하셔야 되고 과실비를 따지는 것은 사고 났을 때 따지는 거고 일단 사고 피하는 게 우선이고 이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방향 지시기도 없이 차로 변경한다는 동영상을 요즘에는 스마트 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제보합니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그거 하셔가지고 예. 그쪽으로 영상 올리면 결국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국가에서 대신 풀어주니까 범칙금 차로 변경 잘못한 경우에는 신호를 안 넣은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다면 본인 또 나중에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예. 또 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신고하세요. 1009번님께서는 방향지시 등을 키면 옆에 차가 오던 속도보다 더 쏜살같이 달려온다고. 맞습니다. 네. 이런 네. 경우 많잖아요, 사실. 네. 네. 택시분들은 방향지시는 안 켜요. 네. 영업하시니까 더 전문가셔가지고. 키면 너무 빨리 와요. 네. 그 양보 안 하려고. 예. 우리 서로 좀 양보하는 그런 문화. 저희가 좀 앞장서 보죠. 저는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예. 2578번님, 옆 차로 차량에 급격한 끼어들기를 막으려고 클락션을 울렸더니 들이박을 것처럼 옆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네. 아예 그 시간을 다 할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원은 유형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가법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많은데 일단 요 질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클락션을 울렸다. 그런데 차로 들이받을 때 들이받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이받을 듯이 하다가 가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클락션을 울린 것은 사람으로 친다면 끼어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자체는 어떤 위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친다면 으이씨 이러면서 칠 듯이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야기시킨 협박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치게 했다면 상해가 될 것이고 부딪히게 해가지고 상해 정도에 안 이르렀다면 폭행이고 예. 차를 파손시켰다면 손괴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위협하는 행위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보복운전의 유형 중 특수협박죄로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신고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당한 게 많아서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되는 사건이죠. 부산의 덕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때리다가 남성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만큼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또 사랑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욘세가 부른 어네스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